자, TRS 학습법 법리의 구조화. 이 동영상은 우리 TRS 회사의 내부 공유 자료입니다. 적어도 TRS 학습법에 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컨셉이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동영상을 외부에 유튜브에 올려도 상관없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TRS 학습법은 법리를 구조화시킨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요,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지만 기출 문제가 또 동일하게 나올 때도 있긴 하죠. 객관식 지문은. 그렇지만 주관식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리고 객관식 지문도 동일한 판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을 내기도 해요. 근데 계속 틀리기도 하죠. 응용되어 있는 내용을 틀리는 이유는 뭐냐? 법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법리는 그 안을 꿰뚫는 일의 관지 하나로 꿰뚫는 법리가 있는 거죠. 그 법리를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TRS 학습법은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한국말로 옮기면 3단계 연상 학습법이에요. 이게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자, 여기서 우리가 TRS 학습법을 얘기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자, 3단계 연상학습법.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연상입니다. 연상. 3단계가 아니에요. 연상이란 말이 중요해요. 연상이란 말은 뭐예요? 연상이란 말은 보지 않고 떠올리는 겁니다. 보지 않고 떠올리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지문으로 공부를 했는데 실전에서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 자, 정지문을 보는데 연상을 하지 않았다면 정지문 보기는 잘못된 겁니다. 연상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지문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을 안 보고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연상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TRS 학습법은요, 쉽게 말하면 연상의 힘을 키우는 학습법이다. 연상은 뭐다? 보지 않고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이만한 내용을 압축했어요. 압축했어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압축이 힘이라고. 압축이 실력이다. OX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압축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압축은 뭐예요? 압축은요, 맥을 찾는 겁니다. 맥. 즉 핵심이 되는 것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압축이 힘이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에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압축을 하는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압축을 통해서 단계적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연상이 뭐라고요? 보지 않고 떠올리기. 따라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얘를 연상시켜내고, 또는 얘를 통해서 얘를 연상시켜내는 겁니다. 종국적으로는 이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얘를 연상해서 내용을 이미지화시켜서 떠올리는 거, 이게 바로 TRS 학습법의 요체고, 그 지금 샘플을 지금 우리가 촬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법리를 구조화시키는지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세요. 3단계로 체크를 하는데 사실관계를 연상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서 방아쇠가 되는 트리거를 찾는 겁니다. 핵심 단어를 찾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하나인 게 좋겠죠. 이 단어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을 연상해서 이미지화 시킵니다. 말로만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조금 이따 실험을 해볼 겁니다. 다음은 쟁점의 결론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논거의 핵심 키워드를 또 찾는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3단어는 있어야 돼요. 사실관계를 연상시키는 키워드, 쟁점을 연상시키는, 쟁점의 결론을 연상시키는 키워드, 그리고 논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논거가 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이 핵심 키워드가 결국 법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리의 핵심을 알아야 그것이 변형되고 응용되는 것을 본인이 꿰뚫어낼 수 있는 겁니다. 법리를 모르면요, 수천 개, 수만 개의 판례를 어떻게 다 일일이 암기해요. 법리로 꿰뚫는 거거든, 법리로. 자, 이렇게 3단계로 체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실험해 봅니다. 볼게요. 2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의 불법 행위로 조합에 대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어요. 누구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인 법리를 알아야죠. 행정법에서의 공공조합은 법인이지만 민법에서 조합은 뭐예요? 자연인 법인, 법주체인 자연인 법인,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비법인, 사회적 실체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조합은 비법인이 아니죠. 단체성의 강약에 따라서 조합은 판례에 따르면,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소송용료에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조합원 전원이 민사소송법 67조의 필공,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합의 확정이 필요한 필공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조합의 소유 형태는 뭐가 된다? 합유.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조합이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조합이 법인처럼 단독명의가 아니라 조합원의 합유로 결국 67조, 민소 67조 공동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됐대요. 그리고 조합자산의 분배라는 청산 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액 중 손배채권 중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 목에 해당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자녀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를 틀리게 하겠죠. 여기는 연상시켜내야 된다고. 있다 없다. 여기는 연상시켜야 돼요. 자, 먼저 이 판례를 구조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판례를 구조화시키고 그리고 법률을 좀 더 엮어볼 거예요. 첫 번째, 사실관계에서 저는 잘 보세요. 이미지화 시켜낼 수 있는 단어를 저는 2인 조합, 그 중에 조합원 1인의 불법행위, 갑을 있다면 을로 보면 되겠네요. 1인의 불법행위로 조합이 해산한 사건이에요. 그럼 트리거가 되는 단어를 저는 2인 조합으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결국 쟁점은 뭐예요? 쟁점에서 핵심은 자녀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재산 분배 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액, 합유되어 있는 액 중에서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 이건 분배 비율이겠죠. 그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은요, 조합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조합은 이런 손배채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의하고 있는 거죠. 자, 논리 한번 잡아봅니다. 핵심 키워드는 얘와 얘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합의라고 찾긴 했는데, 자, 연상시켜 볼까요? 2인 조합. 그 중에서 1인의 불법행위로 조합은 1인의 불법행위로 조합이 해산해버렸어요. 이때 나머지 조합원은 갑을 중에서 을의 불법행위로 조합이 해산됐을 때 나머지 조합원 갑은요, 자녀재산 분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합의 손해배상 채권은 합의가 돼 있고 사안은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자, 연상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법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 판례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큰 분류를 알아야죠. 큰 분류를 알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큰 분류는 뭐예요? 조합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그리고 조합에 대해서 분류가 돼 있을 거고, 법률관계 주체 파트에서도 나올 거고, 그리고 다수인의 공동 소유와 관련해서 총유 합의 개념이 나올 겁니다. 공유, 총유 합의가 나올 텐데, 그 조합의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쳐서 자녀재산 분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법리를 찾아야 될 텐데, 법리의 핵심은 뭐냐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재산 분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조합원이. 원칙은 어떻게 돼요?
원칙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 당연해요? 청산이라는 것 개념 자체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청산 절차는 결국 뭡니까? 조합이 갖고 있는 채권 채무, 합유되어 있는 채권 채무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합유이기 때문에 공동행위로서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걸 받아야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상속도 똑같잖아요. 채권 채무를 정산을 다 끝내놔야 얼마가 남아서 얼마씩 나눠 가질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결국 자녀재산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 보니까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조합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녀재산 분배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 자녀재산이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시험은 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는 뭐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한 것들이 있겠죠. 언제 가능해요? 지금 법리로 따져보세요.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자녀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잖아요. 확정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 이게 뭐예요? 남은 업무, 잔무죠. 첫 번째, 잔무가 남아있지 않아. 잔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녀재산이 확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확정이 필요한데 어떤 확정이 필요하냐? 잔무가 없다면 적어도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비율이 얼마인지, 대부분은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분배 비율이 나오겠지만 노동력 제공에 따른 약정도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분배 비율이 나와야 돼. 그리고 각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현황이 나와야겠죠.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가액 또는 분배 비율을 초과해서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자녀재산 분배 청구 형식으로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 법리가 더 우선되는 거예요. 조합 파트에서 조합이 해산됐을 때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 자녀재산 분배로 서로 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이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자녀재산 분배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왜? 청산을 거치지 않으면 자녀재산이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언제? 첫 번째, 잔무가 남아있지 않아. 공동으로 채권 출심이나 채권 변제를 할 만한 사안이 없어. 두 번째, 확정돼 있어. 뭐가? 분배 비율이 얼마인데 그 분배 비율에 따를 때 지금 현재 보유 현황이 어떤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 누가 얼마를 더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진다면 그 초과 보유 부분에 관해서 자녀재산 분배 청구 형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이 판례는 뭐냐? 예판례라는 거예요. 예판례. 그러면 이 판례에서는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청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자녀재산 분배 청구로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자신의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자녀재산 분배 청구할 수 있대잖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잔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판례 원문을 읽어보면 이 편이 나올 겁니다. 잔무가 남아있지 않아.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배 비율과 보유 현황을 확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둘밖에 없잖아. 그리고 얘가 불법행위 했잖아. 그리고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분배 비율도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지금 이거 얘기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예요? 2인조합 사건. 그럼 나머지는 연상해야죠. 뭐예요? 이른의 불법행위로 조합이 해산한 사건. 쟁점 뭐냐? 손해배상 채권에게서 자녀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녀재산 분배 청구할 수 있다. 논거는 사실은 지금 여기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들어있지 않지만 얘는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예의 판례예요. 왜? 잔무가 없어. 그리고 확정돼 있어. 잔무가 없다고 표현해야겠죠. 잔무가 없어. 즉 공동으로 채권 출심이나 채권 변제할 사안 자체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확정돼 있어. 뭐가? 분배 비율과 그 보유 현황. 여기는 보유 현황 필요 없죠. 왜냐면 둘이 속해 있는 조합인데 얘의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만약에 1억이 나왔다. 근데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배 비율을 보니까 서로 5대 5다. 그럼 5천만 원 청구하면 되는 거죠.
5천만 원을 청구할 때 이 청구는 결국 조합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채권 합의에 따른 자녀재산 분배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상위 카테고리는 뭐다?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자녀재산 분배는 원칙,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 왜? 그래야 자녀재산이 확정되니까. 예외. 얘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녀재산이 분명해지는 경우, 그 분명해지는 경우가 첫 번째 잔무가 남아있지 않을 때. 채권 채무 정산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남아있는 업무가 없고, 두 번째는 분배 비율과 보유 현황이 확정돼서 누가 추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그때는 굳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초과 보유한 부분에 관해서 자녀재산 분배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판례로 2인 조합 판례가 나다. 이게 법리예요. 그러면 나중에요. 기록을 시험 보든 사례를 기억 보든 관련된 조문 있으면 조문 쓰고 판례 쓰고, 판례는요. 2인 조합 사건에서 1인의 불법행위로 조합에 해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다른 조합원이 불법행위 저지르는 조합원에게 채권에 대해서 자녀재산 분배 청구할 수 있다는 그 판례 써주고, 사안은 그거 가지고 포섭하면 되잖아요. 조합원 갑은 조합원 의뢰 불법행위로 A 조합에 해상한 사안에서 잔무가 남아있지 않고,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 판례를 읽어보면 잔무가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출자가액에 비례한 분배 비율도 확정돼 있고, 손해배상 채권의 확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녀재산 분배가 청구한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되므로 갑은 자신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1억 5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포섭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사실관계, 한 단어를 통해서 나머지를 떠올린다. 2인 조합으로부터 1인 불법행위 조합 해산, 쟁점, 자녀재산 분배 청구가 가능하다. 왜? 합의되어 있는 권리인데 사안은 사실은 청산 절차가 필요 없다. 왜? 잔무가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분배 비율 같은 게 확정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한번 볼까요? 갑을병, 중간생략 등기, 중생등기 합의를 했어요. 네, 병은 최종 매수인이죠. 갑, 최초 매도인입니다. X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뭐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 동그라미 칠 필요가 없겠네요. 갑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대요. 약정을 했네요. 근데 그 인상분을 지급받지 않은 누가요? 갑이 을로부터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중요하죠? 병에게,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 합의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결론, 떠올려야지. 결론을 할 수 있다. 사실관계는 중생등 합의 후 약정입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사실 밑줄만 그어도 되겠네요. 중생등에서 합의 후에 약정이 있을 때, 합의 전에 약정이면 너무 당연하니까 논리 잡을 필요가 없어요. 쟁점은 사실 뭐냐면 판례를 읽어보면 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하면 최초 매도인 갑의 매매대금 권리, 이런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기느냐? 결론, 제한되지 않는다. 논거가 뭐예요? 여기는 논거가 안 나와 있어. 이럴 때 판례 찾아보는 겁니다. 논거는요, 중간생략 등기 취지 자체가 이행의 편의를 위한 기능밖에 없다는 거야. 즉,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 자체가 중간생략 등기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갑을의 법률 관계만으로 확정되는 그런 효력은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중간생략 등기는 갑을 을병의 각각의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이행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갑의 입장에서는요, 을에게 해주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야. 편의를 봐주는 거죠. 을한테 안 하고 직접 해주는 걸로. 등기 비용도 들고 하니까. 이럴 때 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 갑의 권리 자체가 중간생략 등기 합의로 제한되느냐,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의 이후에도 이런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사실관계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중생등기 합의 후에 약정, 매매 등을 인상하자. 쟁점은 이런 약정으로 갑의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느냐? 어떤 권리예요? 매매 대금 채권이죠. 대항할 수 있다. 왜?
중간 생략 등기는 이행의 편의를 위한 기록밖에 없다. 즉 최초 매도인의 이 합의로 최초 매도인의 권리가 제한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법리 구조화입니다. 이런 법리 구조화가 이루어지면 뭐 무슨 장난을, 여기는 매매대금 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만약에 다른 걸로 바꿨어. 이게 만약에 변형됐어. 그럼 내가 아는 판례인가?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뭔가 사정병이 생겨버리는 거야. 당사자가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는 거야. 이 약정으로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법리죠,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리를 구조화시켜야 돼요. 적어도 사실관계를 이미지화 시켜낼 수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쟁점의 결론에 해당되는 단어 하나. 세 번째는 쟁점의 논거에 해당되는 단어 하나. 사실 법리 구조화는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법리를 구조화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 TRS 학습의 요체는 뭐냐면 어떤 쟁점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쟁점의 맥락을 잡아야 됩니다. 맥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체 흐름에서 얘가 왜 나왔는지를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원칙과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 판례가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나중에 원칙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 예외에서 원칙은 이러이러한데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예외가 인정되는 원칙과 다른 지점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하나의 법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앞으로도 트리플 리마인드 스터디 3단계 연상학습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연상시키고 그리고 법리의 결론을 떠올리고 그 논거를 떠올리는 이런 단계별 압축을 통해서 단계별 연상을 하는 게 목적인데 2단계로 해도 돼요. 사실은 연상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연상, 보지 않고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리를 찾아내야 돼. 그래야 세세한 표현 자체가 바뀌더라도 그 법리로 자기 안에서 손바닥에서 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법리를 밝혀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판례를 이렇게 법리를 여러분이 찾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례 기록에 나온 중요 판례 위주로 하는 겁니다. 중요 판례 위주로 한 이후에 나중에 민법은 임준기 쌤이 나중에 TLS 정지문 민법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주면 여러분의 평소에 그런 논리적 사고 구조, 법리를 구조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걸 받아들일 때 마른 돼지가 빗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TLS 학습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